황혼의 덫, 사라진 2억 원과 다시 뜬 태양. 올해로 72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머리맡에 둔 휴대폰으로 날씨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어딘가 고장난 곳은 없는지 가만히 숨을 몰아쉬며 체크하는 일입니다. 무릎은 시리지 않은지, 허리는 펴지는지, 평생 공직에서 퇴직하고 남은 건 서울 변두리의 낡은 24평 아파트 한 채와 매달 나오는 연금, 그리고 조금씩 아껴 모은 예금 2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은 그만하면 성공한 노후라고들 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명절에 찾아오는 손주 녀석 용돈 줄 때마다 손이 떨리고 행여나 내가 아파서 자식들 앞길 막을까봐 밤잠을 설쳤으니까요. 노인의 자존심은 통장 잔고에서 나온다는 말, 그게 제 가슴을 늘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형님 아우 하며 지내던 최 씨가 제 옆에 앉더군요. 평소보다 유난히 비싼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을 들고 말입니다. 형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왜 그렇게 기운이 없으실까? 자식들이 속 썩여요? 속은 무슨, 그냥 나이 먹으니 기운이 달려서 그렇지. 자식들이야 제 앞가림하기 바쁜데 내가 뭐 바랄 게 있나? 에이, 형님.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시잖아. 자식들한테 집 한 채씩은 못 해줘도 나중에 갈 때야 이거 네 거다 하고 수억 원짜리 통장 하나는 딱 던져주고 싶으시죠? 제가 형님 마음 다 압니다. 그 말이 제 심장을 쿡 찔렀습니다. 최 씨는 마치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귀신 같았죠. 그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가평 인근의 산자락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형님, 이거 국가 기밀급 정보인데 여기 보이죠? 이 임야. 내년에 여기가 스마트 친환경 신도시 후보지로 확정됐답니다. 지금은 이게 그냥 돌산처럼 보이죠? 근데 내년 이맘때면 여기가 금싸라기 땅이 돼요. 지금 평당 5만 원인데 보상 시작되면 최소 50만 원, 10배는 보장한다니까요. 에이, 최 씨. 그런 정보가 있으면 본인이 다 하지 왜 나한테 알려줘. 그리고 나라에서 하는 걸 자네가 어떻게 알아? 형님, 저 서운합니다. 저번에 우리 애 대학 갈 때 형님이 빌려준 돈, 저 그거 잊지 않았어요. 제가 은혜는 꼭 갚는 놈 아닙니까? 저도 이미 대출받아서 3억 넣었습니다. 형님, 딱 2억 있으시죠? 그거 여기 넣으세요. 내년에 20억 만듭시다. 그럼 큰아들 전세금 해결되고 형님 노후는 아예 궁궐되는 겁니다. 2억을 20억으로 만든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온 저에게 그 말은 마약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사기 아닐까? 의심했지만 가슴은 이미 그 돈으로 손주 녀석 유학 자금을 대주고 아들내미 집을 사주는 상상을 하고 있었죠. 사실 무서웠습니다. 이대로 늙어 죽을 때까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 지켜봐야 하는 현실이 자식들에게 점점 짐이 되어가는 내 모습이, 그 공포가 제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그게 정말 확실한 건가? 잘못되면 난 끝장이야. 형님, 저 믿으시라니까요. 내일 당장 강남 사무실 가서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국토부 출신 과장님이 직접 브리핑해 줄 겁니다. 자, 형님, 인생 마지막 기차입니다. 올라타실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예금 통장을 꺼내보고 또 꺼내봤습니다. 딱 한 번만, 인생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운이 따라준다면, 그 생각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폭풍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저는 그렇게 달콤한 지옥의 문턱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는 제 집 앞까지 번듯한 검은색 세단을 몰고 왔습니다. 평소 입지도 않던 양복을 꺼내 입고 차에 오르니 마치 제가 대단한 사업가라도 된 기분이 들더군요. 차는 매끄럽게 강남의 빌딩 숲으로 향했습니다. 통유리로 된 번쩍이는 건물 15층. 입구에는 미래가치자산관리개발이라는 금색 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활기가 넘쳤습니다. 여기저기서 네, 이번 필지는 마감됐습니다. 다음 주면 공시지가 발표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들이 저를 보더니 일제히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 최 이사님, 귀한 손님 모시고 오셨네요.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라니 그 소리가 낯설면서도 묘하게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최 씨가 안내한 곳은 안쪽에 있는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벽면 전체가 가평 일대의 대형 지도로 도배되어 있었죠. 잠시 후 안경을 쓴 인자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 제가 전직 국토부 과장 출신인 김 과장입니다. 최 이사님께 말씀 들었습니다. 평생 나라 위에 헌신하셨다면서요? 선생님 같은 분들이 잘 사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법이죠. 아, 예. 그런데 이 땅 말입니다. 정말 개발이 되는 게 맞나요? 요즘 워낙 사기가 많다고 해서. 당연한 걱정이십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정부 비공개 도면입니다. 여기 빨간 선 보이시죠? 이게 신설될 고속도로 진입로입니다. 각 선생님이 계약하실 땅은 그 바로 옆이고요. 지금 평당 5만 원인데 도로 뚫리면 여긴 상업지구로 바뀝니다. 그때는 평당 100만 원을 줘도 못 사요. 과장이 내민 서류에는 관청직인이 찍힌 공문과 화려한 조감도가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용어들을 10분의 1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화려한 사무실,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직 과장이라는 사람의 권위가 제 의심을 야금야금 갉아먹었습니다. 형님, 지금 고민하시는 사이에도 다른 방에선 계약이 터지고 있어요. 아까 로비에서 보신 사모님, 그분 강남에서 복덕방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5억 넣었답니다. 이런 정보는 늦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내 전 재산인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선생님,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 필지는 제가 선생님 사정 듣고 특별히 빼둔 겁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홀딩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도장 안 찍으시면 뒷순위 대기자분께 바로 넘어갑니다. 마지막 기회, 특별한 배려, 그 말들이 제 목을 죄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도장을 안 찍으면 평생 가난뱅이 노인네로 죽을 것 같고 찍기만 하면 금방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 착각.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욕망과 불안이 뒤엉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럼 믿고 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형님. 아니, 회장님, 이제 고생 끝입니다. 인감도장에 인주를 묻혀 종이 위에 꾹 누르는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2억 원. 제가 30년 넘게 출근하며 모은 피땀 어린 돈이 종이 몇 장과 맞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데 강남의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더군요. 저는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최 씨의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아들의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상을 하며 허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일주일은 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올라 있을 것만 같고 길거리에 비싼 외제차를 봐도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죠. 나도 이제 곧 저런 부류가 될 텐데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가슴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불길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최 씨 이 친구가 왜 전화를 안 받지? 어제도 안 받더니 오늘도? 처음엔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강남 큰 사업하는 사람이 오죽 바쁘겠어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최 씨의 휴대폰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불안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해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무작정 강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낸 1시간이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바닥엔 식은땀이 흥건했죠. 설마 아니겠지? 아닐 거야. 그 큰 건물이 어디 가겠어? 빌딩 앞에 도착해 엘리베이터 버튼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15층. 문이 열리자마자 제가 본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광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왜 이래? 이봐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김 과장님, 최 씨. 불과 열흘 전 활기가 넘치던 사무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집기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공간에 찢어진 서류 몇 장만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죠. 금색 현판이 있던 자리엔 못자국만 흉하게 남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찾으러 오셨어요? 거긴 어제 새벽에 야반 도주했어요. 경찰들 왔다 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야반 도주요? 그럴 리가요. 국토부 과장님이 계시던 곳인데 내 돈 2억이 여기 있는데. 그 길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 참혹했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은 가명이고 최 씨 역시 전과가 있는 전문 브로커였다는 겁니다. 제가 산 땅요? 그 지도를 경찰관에게 보여주니 헛웃음을 짓더군요. 어르신, 이 땅은 개발 제한 구역 중에서도 생태 보전 구역이에요. 신도시요? 여긴 도로 하나 낼 수 없는 절대 보전 산지입니다. 기획부동산 놈들이 가짜 도면으로 사기친 거예요. 이거 돈 찾기 힘드실 겁니다. 돈 찾기 힘들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평생이 담긴 2억 원, 아내의 치료비를 아껴가며 모은 돈, 자식들에게 줄 마지막 자부심, 그 모든 게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하늘에선 비가 쏟아졌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미친 노인네 보듯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자식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지. 내가 미친 놈이야. 늙어서 욕심부리다. 자식들 돈까지 다 날려먹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큰아들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10통이나 와 있더군요. 아마 눈치챈 모양입니다. 저는 차마 전화를 받지 못하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여기서 멈추는 게 낫겠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이 온 가족에게 알려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 고지서가 날아오고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큰아들이 달려와
제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대체 누굴 믿고 그러신 거예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들의 원망 섞인 외침보다 저를 더 아프게 한 건 그 뒤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 없는 발걸음이 닿은 곳은 평소 자주 가던 한강공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한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름답던 노을은 피처럼 붉게 보였고 강물은 마치 저를 부르는 깊은 늪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없어져야 자식들도 편하겠지.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이 빚은 갚을 수 있을 거야. 70년 잘 살았으면 됐지. 무슨 욕심을 더 부리겠다고. 신발을 벗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뛰어들어야 하나 고민하며 강물 쪽으로 한 발짝 내디뎠을 때였습니다. 바로 옆 벤치에서 누군가 부스럭거리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영감님, 죽으려면 저쪽 밑으로 가요. 여긴 수심이 얕아서 괜히 고생만 해. 다리만 부러지면 병원비가 더 나와. 아니 누가 죽는다고? 그런데 뉘신데 그런 소리를. 딱 보면 알지. 눈이 퀭해가지고 강물만 쳐다보고 있는 게 딱 1년 전 내 모습이네. 이리 와서 앉아봐요.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죽어야지. 엉겁결에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그러고는 본인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딸아이 결혼 자금을 주식 사기로 날리고 이곳을 찾았던 이야기. 한 달 동안 방 안에만 박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저주하며 죽음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요. 나도 그랬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것 같고 자식들 볼 면목도 없고. 근데 영감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내가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저 나쁜 사기꾼 놈들은 내 돈으로 소고기 사 먹고 떵떵거릴 텐데 내가 왜 죽어? 내가 죽으면 그 놈들만 도와주는 꼴이잖아. 그래도 전 재산입니다.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힘? 있지. 밥 먹고 숨 쉬는 힘. 나 봐요. 지금 구청에서 쓰레기 줍는 노인 일자리 나가요. 한 달에 몇십만 원 벌어서 겨우 입에 풀칠하지만 그래도 내 손으로 번 돈이라 그런지 예전 5천만 원보다 더 귀해. 영감님, 돈은 잃었어도 당신 인생은 안 잃었어. 제발 자기 자신을 좀 불쌍하게 여겨줘요. 남이 아니라 본인한테 미안하다고 말해주라고. 할머니의 거친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70평생 살면서 누군가에게 내 잘못을 고백하고 위로받은 게 언제였던가 싶더군요. 내 잘못이 아니다. 살아야 한다. 그 투박한 말이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강물은 더 이상 죽음의 늪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다시 떠오를 태양을 품은 생명의 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신발끈을 꽉 조여 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네요. 가서 국밥이나 한 그릇 사 먹고 자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동사무소부터 가고. 세상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국가가 만들어 놨으니까. 한강공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8시간을 꼬박 잤죠.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을 깎았습니다. 거울 속의 노인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전날과 달랐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로 살아보자.
사기꾼 그놈들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저는 가장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어리석어서 큰 실수를 했다. 하지만 나 여기서 안 무너질 거다. 집 팔고 빚 갚고 작은 월세방으로 옮기기로 했다. 너희한테 줄 돈은 없지만 대신 당당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모습은 남겨줄게. 소화기 저편에서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아들의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돈은 다시 벌면 돼요. 곁에 계셔 주셔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가슴 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벼랑 끝에 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 후로 제 삶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번듯한 아파트는 없지만 햇볕이 잘 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형광색 조끼를 입고 거리로 나섭니다. 구청에서 마련해준 시니어 일자리, 공원 관리직으로 출근하기 위해서죠. 예전엔 남들 눈치가 보여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직접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쓰는 이 시간이 제 생애 가장 정직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가끔은 경찰서에 들러 수사 진행 상황을 묻기도 합니다. 피해자 모임에도 나갑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커피 한 잔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달래기도 하죠. 박씨 양반, 우리 오늘 고기 좀 먹을까? 내가 이번 달 수당 받았어 하고 웃으며 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 마지막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시련은 유난히 더 춥고 가혹합니다.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내 인생 전체가 부정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평생을 일궈온 가치는 통장의 숫자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내고 이 나라를 지탱하며 살아온 당신의 주름진 손마디가 바로 당신의 훈장입니다. 돈은 누군가 훔쳐갈 수 있어도 당신이 살아온 고귀한 세월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혼자 울고 계신가요? 제발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한 놈들이 잘못인 거지 선하게 살려다 속은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엔 맛있는 국밥 한 그릇 꼭 드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뜨는 해를 향해 기지개를 켜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매일매일이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